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딘가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척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혹은 뭐 볼린저 밴드 상단부를 찢고 나가면서 변동성 확대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FOMC 회의에서 긴축 우려 완화와 뭐 미국 경기에 대한 뭐 립서비스, 파월의장 립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미국이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를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장 이야기 잠깐 할 건데요. 장중에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저게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구나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들 뭐 그냥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어디쯤 있나 그림으로만 좀 차트로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중국 제조업 지표 봤으니까 중국 상해종합 한 번만 그림 볼게요. 일단 박스권이죠. 여기가 중요한 박스권 하단부, 여기가 박스권 상단부. 박스권 안에서 오늘 하단부를 테스트했습니다. 악재가 PMI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아래쪽 급락하면서 지지력 테스트했는데 뭐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시키지는 않겠죠. 역시나 아래꼬리 달고 일단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인데 뭐다? 이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는 이 반등이죠. 사실 반등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오고 이 반등이 끝나갖고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지지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춰 있는 거고요. 중국 증시 이렇고요. 일본 증시가 좀 세계적으로 좀 강력합니다. 그죠? 일본 증시가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 않나 싶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어딘가가 어떤 중요한 추세선인데 이거 붕괴시켜 놨다가도 일단 뭐 잘 안 빠지고 있죠. 근데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딘가를 넘어가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뭐 큰 변화가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가 좀 답답하죠. 좀 멈춰 있죠. 글쎄요. 단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수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큰 그림에서 삼각 수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여튼 뭔가 좀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에도 우세하긴 하죠. 고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긴 하니까요. 어쨌든 간 일본 증시 간단하게 모양만 체크했고 지금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박스권 일단 돌파한 척 했죠. 어제 금요일 날에 돌파한 척 했으니까 좀 더 갈 수 있다. 근데 큰 그림 잠깐 보자면은 이런 상황이라고요. 완연한 하락 추세이고 완연한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왜 반등이 나오고 있냐? 전 세계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로 치면은 선물 30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급락을 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하락 추세 중인 거고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중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만 강하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이 중요한 저항 자리가 여기다. 뭐 여기 어디 고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중요하다라고 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금요일 날에 길게 드렸는데 그죠. 일요일 날 올린 영상에서 그런 기술적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아무튼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물론 그래봐야 여전히 하락 추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넘어갔다라는 건 그죠?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요.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돌파 한착했으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면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죠. 지금 당장 매도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락 추세 중에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맞겠느냐?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안 났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익을 깔고 앉아 있는 입장이니까 나스닥 숏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기로 일단 대응해 보겠다. 조금 더 흐름 지켜보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나스닥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전 세계 증시를 어떻게 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뭐 극복하려는 신호인가? 이런 식으로 좀 의심 정도는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이 어려운 금융시장의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약간 복습 및 세계 증시 점검 정도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일요일 날 영상 녹화하고 나서 녹화하고 나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저거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싶은 게 좀 기억이 나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금과 같은 일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라는 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락 추세 중에 이 직전 고점 자리, 중요한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차 가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런 것들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2020 올해 3월 달에도 그랬죠. 올해 3월 달에도 여기 고점을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 극복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긴 했단 말이죠. 근데 여지없이 박살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많긴 해요. 이게 상승 추세는 좀 비교적 좀 어떤 추종의 난이도 이런 게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상승은 보통 길고 느리게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그냥 추세선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오른다고요. 근데 하락 같은 경우는 이 속임수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극복하려는 듯한 속임수가 종종 나타나긴 한다라는 사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사례들 좀 몇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짝 넘어갔다가 되돌렸다. 이번에도 일단 살짝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한번 살짝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죠? 일봉상에서 보면 좀 더 명확히 보이죠? 고점 이런 거 넘겼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베팅했다면 위로 더 올라간다 베팅해야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내면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숏배팅의 찬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사례 여기 어딘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 S&P 같은 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이제 S&P 주봉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신데요. 굵직굵직한 위기 때만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제법 강력한 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S&P 지수의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예를 들면 여기 요런 자리 주봉상 요런 자리 고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 진행 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 고점을 돌파한 척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도 근데 무너졌죠.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요. 2000년 IT 버블 때 S&P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봉인데요, 똑같이. 예를 들면은 어디 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지지선 자리, 이런 자리들을, 물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와는 약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들을,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살짝씩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인다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속임수가 굉장히 많다. 하락 중에는 변동성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뭐 1970년대의 어떤 불황기를 가볼까요? 이런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때는 좀 더 심각하죠. 속임수가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고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저점과 저점 낮아지지만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그래봐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 이런 모습들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는 저런 속임수가 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상승 추세 중에는 솔직히 속임수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으니 우리 이번에도 혹시 그런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느꼈던 또 코스피에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락 추세 중이죠. 2018년 주봉입니다. 2018년 19년에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해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1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전고점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몇 달 동안 올랐다고요. 근데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결국 투매를 볼 때까지 빠지지 않았냐? 2018년부터 빠지기 시작한 게 결국 투매를 보니까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락 중에는 저런 속임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요일날 말씀 안 드린 부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리플들 보면서 좀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한국 증시 이제 볼 건데요. 지금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사실 근데 눈에 띄는 악재란 게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악재라는 게 이제 돌발 악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돌발 악재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쟁, 뭐 아니면 전염병 등등, 혹은 뭐 어떤 기업의 뭐 깜짝 도산, 그죠? 혹은 뭐 하여튼 이런 점들, 뭐 어떤 나라의 뭐 깜짝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돌발 악재 정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발 악재는 어떻습니까? 명확한 눈에 띄는 악재가 있는 거죠. 명확한 악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쿵 하고 급락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악재가 하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바로 해결되면 바로 급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하락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악재가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 이런 느낌이라서 폭락 이후에 다시 회복도 빠를 수 있지만, 근데 이건 구조적인 악재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준의 통화정책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혹은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악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1번은 심장마비, 2번은 당뇨병이죠. 물론 둘 다 심각한 질병이긴 합니다만, 심장마비는 그래도 뭐 바로 어떻게 응급실 가서 하면은 뭐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뇨병 이런 건 계속 사람 몇십 년 동안 괴롭히는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선 이게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뭐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의학적 비유는 아닌데요, 대략적인 느낌만 좀 전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심장병과 당뇨병 이런 정도, 급성과 만성 이런 질환의 차이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재가 눈에 띄는 건 없죠.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악재는 전 솔직히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분들이 뭐 남유럽 악재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2번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만성적인 그런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어떤 눈에 띄는 악재, 1번 악재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2번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성적인 악재. 어떤 만성적인 건가요?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잖아요. 흐름이 안 좋다. 흐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싶으면 주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증시가 오랜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악재가 딱 있는 건 아닌데 주변의 조건들이 안 맞아요. 주변의 조건들이. 증시가 오르기 안 좋은 악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달러 강세, 혹은 뭐 인플레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증시 상승하는 조건이 안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힘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장기간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이게 오히려 저는 중장기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2번 악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중장기적인 하방을 보시는 분들께는 2번 악재가 나와야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근데 2번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개선된다는 그런 뭐 신호도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명확한 개선의 신호 이런 거 없어요. 2번 악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연준에서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하니까 인슐린 정도 한 방 맞았다라고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뇨병에 인슐린 한 대 맞은 거죠.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여튼 가장 심각한 거라고 봐요. 인플레 우려에서 시작돼 가지고 여기에 전쟁이니 뭐니 복잡한 이슈, 미중무역 분쟁이니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지금 세상이 증시에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증시의 조건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악재죠, 그죠? 다만 이건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니까 구조적인 악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전 세계 증시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 뭐 내노라는 뭐 재무장관 출신들, 뭐 연준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일반적인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이 첨예합니다.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갑론을박이 뭐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뭐 연착륙으로 어떻게 잘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냐,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또 그리고 이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10분쯤 고민해봐서 답이 안 나오면, 결론이 안 나오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한테 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 네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락 추세네?
그러면은 안 좋게 시장이 일단 흘러가는 거니까 안 좋게, 그죠?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겠으면 시장의 답을 한번 물어봐 보세요. 물론 아직 지금 시장도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줄 때까지 뭐 공격적인 투자는 좀 보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한 가능성은 말씀드리면서 제가 명확한 결론은 좀 잘 안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 나름 마음속에는 저는 일단 어떤 그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냥 뭐 그대로 제 포지션 유지하면서 가는데, 하여튼 아직 생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좀 뜻을 물어보시라는 거. 근데 아직 시장도 명확하게 그 자기 뜻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S&P에 베팅을 했다, 그럼 S&P만 보시면 되죠. 나스닥 베팅했다, 그럼 나스닥만 보세요. 뭐 나스닥은 이렇게 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되니까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머리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코스피에 베팅했다 그럼 코스피만 보시고요, 코스닥에 베팅했다 그럼 코스닥만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투자 판단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다만 이제 투자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금리 같은 거나 혹은 뭐 유가 같은 거, 저는 이제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가와 금리 정도면은 글로벌 큰손들이 저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녹여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전 판단을 할 건데, 일단 그저 거의 경기 침체로 가는 걸로 일단 결론이 거의 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10년물 금리뿐만이 아니고 저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봐도 사실 그저 복잡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보시면 이미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 이거 역전돼 갖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역전이고 이런데, 이거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 역전돼 가지고 6개월 내에 항상 경기 침체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 이거 지금 사례 100%, 이거 확률 100%짜리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하여튼 그죠? 이 정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참 하나만 더 하자면요.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역전은 안 됐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역전을 한번 보긴 볼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가 0.25 정도 됐거든요.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얘도 역전 아마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참고로 지금 이 3개월물 같은 경우는 2.5%, 2.6% 정도 찍었으니까 아직 여기에다 대고 아직 이 가격이 9월물,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거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은 얘 저 멀리 위에까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10년물, 3개월물까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세상이 좀 심각하게 좀 되긴 되겠죠. 아무래도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런 거는 좀 악재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좀 길었죠. 한국 증시 사실 별로 할 이야기 없어서 이렇게 앞에 좀 먼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거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오늘 뭐 했을까요? 삼성전자 65,000원짜리 지지력 테스트를 했네요. 그죠? 일단 근데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뭐 물론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셔야 돼요. 매물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62,000원에 대한 저항을 그렇게 잘 소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삼성전자 탄력적으로 가야죠. 근데 일단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은 오르는데 오히려 한국은 저항을 누적하면서 아래로 빠지려 하지 않냐. 물론 아직 당장 무슨 일이 있진 않으니까 65,000원을 붕괴시키진 않았는데,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좀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좋은 거지 한국 증시가 그렇다고 하고 좋은 법은 없는 거거든요. 한국 증시는 누가 뭐래도 명백한 하락 추세죠. 그죠? 명백한 하락 추세 중에 아주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터치를 했으니까 그나마 반등이 이 정도 올라오는 건데, 이 반등도 저는 시원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등 올라올 거면 삼성전자 최소한 6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왔었어야 됐어요. 그나마 좀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요. 근데 지금 62,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하고 비리비리 한다라는 건 일단 제 생각에 이거 별로 건강하진 않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65,000원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와르르르 가능합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강해요. 계속 강하니까 일단 강한 거 인정해 주시고, 다만 이제 어딘가에 저항을 좀 의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여기다 숏배팅 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자신 있으신 분들은 7월 29일 날 만들어놨던 이 음봉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한 손가락씩 뭔가 얹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 기준을 그래서 7월 29일 날 시가가 324.95니까 대충 325 잡으시고, 선물 325를 넘어가지 않는 한에선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근데 최소 그냥 320 정도 붕괴되는 그런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요게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긴 해요. 할 수는 있다, 근데 좀 많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씩 그 풋옵션들이 또 좀 잘 안 죽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월 29일 날 급락을 했어서 가지고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왔죠. 단기낙 폭과대로 양봉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보시면 풋옵션들도 아직 이 양봉이 완전히 다 훼손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선물 차트 기준으로 봐도 아직 이 7월 29일 날 음봉의 시가나 저 음봉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어딘가에서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만한 약간의 근거는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근거죠, 그죠? 강력한 근거는 아니고요.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 놨죠. 위로 올라가려고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 놨고 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못 가면 이제 정말 우르르르 대참사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들이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언제부터예요, 대충? 6월 말부터 해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내내 여기서 콜옵션들이 상승 에너지를 모아놓은 건데, 이거 에너지 표출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서 꺾이면은 이게 진짜 대참사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 증시는 이거는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솔직히 오버슈팅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좀 더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그저 하락 추세가 강하고 이러니까 저기다 상승해야 되고 베팅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단순히 단기적으로 요 앞에만 보고 콜옵션 요것만 보면은 오버슈팅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더군다나 미국 증시도 지금 슈팅이 좀 걸리고 있잖아요. 슈팅도 가능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 하락 추세니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고 달러가 여전히 강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버슈팅을 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오버슈팅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 위에서 이제 하방 포지션을 한 손가락 얹을 고민을 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그 웬만하면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가능성은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자, 뭐 그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더 먹으면 어때요? 뭐 솔직히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략적으로 뭐 7월 달에 베팅했다, 8월 달에 베팅했다, 요 정도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내가 뭐 오늘 며칠이죠? 8월 1일 날에 뭐를 샀더니 인생이 대박이 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략 뭐 8월 초쯤, 뭐 8월 중순쯤 뭔가 베팅을 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인생이 잘 폈다, 요렇게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좀 흐름을 어쨌든 충분히 좀 지켜보시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뭐 아래쪽으로 하락하겠다,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근거 없는, 그냥 그죠? 그냥 하락 추세니까 언젠가 꺾이겠지, 이 정도 생각인 거고,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했지만 일단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그죠? 어디 저항요? 여기 1308원 정도 되는 자리가 보시면 여기 봉들이 쭈루시 서 있죠. 이 쭈루시 서 있는 자리에 지지선이, 이 자리가 어떤 저항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1308원이 무거운 저항임을 다시 확인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5일선 돌파한 차기도 실패하긴 했네요. 그죠? 상승했긴 상승했는데 이 상승의 내용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봐주자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현재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당장 올라갈 이유 이런 거는 잘 없어 보여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뭐 잘 보자고요. 좀
그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오늘 밤에 뭔가를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거가 잘 없으니까 매도세 나오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일단 뭐 물론 이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왔으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니 이런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수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나 자신 없다 그러신 분들은 나 뭐야 밤에 미국장 본다고 깨 있는 것도 피곤하고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봉 나오고 하락 마감하고 그 음봉을 기준으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빅스 지수 24 뭐 이런 싸움들 보시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빅스 24가 멀지 않아서 일단 24 이야기만 할게요. 오늘 현재는 지금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솔직히 갭상승 이렇게 출발하면 좀 일단은 얘가 살아나는 데는 좀 불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불리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24가 저항이고요. 아래쪽으로 지지선이라면 전저점 자리가 지지선이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되려나 보자고요. 오늘 밤은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